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앞서서 단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른바 이 피벗의 시대인데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피벗하면 이렇게 농구 경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발을 한쪽을 딱 디디고 이 발은 움직이지 않은 채 공을 상대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회전하죠. 그죠? 한 발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 발은 지지대처럼 놔두죠. 이게 뭐냐면 금리 인상만 했던 고금리를 취했던 긴축적 통화 정책의 시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완화의 시대로 기조가 전환되는 그 기조의 전환이 제각각 나라마다 자국의 여건에 맞게 차별화되어서 진전된다.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금리는 마치 중력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금리의 행방을 들여다볼 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언제까지 금리를 인하합니까? 얼마만큼 금리를 인하합니까? 다시 제로금리 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른바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나서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목표하에, 어떤 목표의 금리를 향해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속 시원히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죠. 금리라는 기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물가가 너무 높아서였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했을 만큼 물가가 잡히면 어떻게 하는 거야? 금리를 다시 정상화하는 거겠죠.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것은 결국 놓쳐야 될 토끼가 있어요. 두 마리 토끼죠. 하나는 물가, 하나는 경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갔다면 경기라는 토끼는 아마도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간 물가 잡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겠다 하는 그런 이 고금리에 따른 부담. 이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는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그 부담, 경기가 위축되는 거죠. 어쩌면 경기가 다소 위축되어야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경기 위축,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유인한 것이다, 상정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구간에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한다면 그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리를 선택하는, 금리의 어떤 정상화 기조를 취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물가가 정상화되는가, 아니면 경기가 너무 과도하게 위축되는가, 과도한 위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경제 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물가 안정화를 노력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 혹은 과제는 바로 물가를 안정화시키지만 그렇다고 경기를 너무 꺼트려도 안 되고 너무 과열되게 해서도 안 된다. 두 가지를 조율하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 각국은 이 두 가지, 물가 안정화 됐는지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됐는지를 지켜보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 지금부터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도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전환기다. 24년 하반기는 말 그대로 전환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첫 번째 트렌드로서 뉴 레짐의 시대라고 그동안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고금리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금리일 것이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국면일 것이다.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은 되지만 여전히 고금리 시대에 머물게 될 것이다. 과도한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이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더디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 세 가지 트렌드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것에 입각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존입니다.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ECB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그동안 금리를 제로 금리로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했죠. 보시는 것처럼 2014년 이후로 2020년까지 제로 금리를 운영했어요. 약간 일본과 비슷해요. 워낙 유로존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었고 저물가였으니까 금리를 제로 금리로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마땅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그만큼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이 유로존이 왜 이렇게 4.5%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바로 고물가인 거죠. 22년 찾아왔던 유로존의 이 고물가 현상은 미국이 9.1%를 기록할 때 유로존은 10%를 초과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유독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다 하다시피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거예요. 다시 좀 짧은 시간을 들여다보면 2022년, 23년 동안 10%를 초과하는 엄청나게 높은 고물가가 등장했으니까 4.5%까지 금리 인상을 유도했던 겁니다. 다만 지금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다시 2%대로 찾아왔기 때문에 4.5%의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다가는 다시 예전처럼 디플레이션, 다시 잃어버린 20년처럼 다시 저성장 저물가 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로 가지 않도록 또 성급히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가라는 하나의 토끼도 있지만 경제라는 토끼도 있어요. 유로존 경제 보세요. 23년 0.4% 성장합니다. 24년 0.8% 성장합니다. 특히 유럽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경제는 23년 경제 위기였어요. 마이너스 0.3%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4년 역성장한 것 치고는 성장률의 반등이 너무 더뎌요. 0.2%니까요. 그만큼 이 유로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목표치에 거의 부합하게 오니까 금리를 빨리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 물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유로존 자체 내부적인 경제 상황이 더 혹독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경제가 너무 어렵게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잣대로 보아도 유로존 경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궁금증 캐나다예요. 미국과 좀 비교해 볼게요.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미국은 잘 안 잡히죠. 근데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먼저 잡힙니다. 2%대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가 안 잡히니 아직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지만 캐나다는 물가가 정상화된 목표 수준에 부합하게 떨어져 줬으니 이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가를 봤다면 그 다음 하나는 경기죠. 물론 경기가 악화됐으니까 물가가 잡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의 증가 속도를 반영하면 이렇게 점선처럼 이어질 텐데요.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 거의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코로나19 때 완전히 큰 충격을 겪고 다시 돌아갈래야 돌아가지 못하고 특히 22년, 23년 동안
굉장히 높은 고물가와 이 고금리의 역습으로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급할 수밖에 없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바로 물가와 경기에 있다. 캐나다 내부 사정에 있다. 캐나다 내부적인 경제 상황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고용 지표일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고작 4.0%까지 올라왔어요. 여전히 완전 고용이에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6%를 초과할 만큼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운용하다가는 뭐 정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초과상관 다 태우겠다. 물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물가는 어느 정도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왔고 경제는 계속 너무나 크게 악화되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잡고 그다음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주요국 선제적 금리 인하 추세를 좀 요약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5.5%, 영국 5.25%, 캐나다가 먼저 인하했죠. 유로존 먼저 인하했습니다. 스웨덴 먼저 인하했습니다. 스위스 먼저 인하했어요. 그러면 한국을 제외한 이 나머지 국가들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대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국가들은 금리를 먼저 인하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도 6월 중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포워드 가이던스로 밝혔죠. 실제 인하할 건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인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본은 다만 제로금리를 운용하다가 이제 금리 정상화를 위해서 인상을 단행한 건데요. 인상을 단행했어도 이것은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중립금리.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저마다의 목표하는 금리. 그러니까 과도한 인플레를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디플레이션을 만들지도 않는 가장 적정한 잠재 성장률 목표치에 부합하는 적정한 금리, 그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지금 보시면 이런 모든 국가들의 금리 인하 혹은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금리 인하, 금리 인상으로 보지 마시고 금리 정상화의 흐름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들 국가가 생각하는 목표하는 중립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액션인 것이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 국가가 미국보다 낮은 금리인데 이미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인데 이들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 그것이 외환위기급 어떤 충격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서 그것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대외 채무의 어떤 변제 문제라든가 외환 위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대외적 강달러의 추가적인 이렇게 진전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 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나타날 부정적인 효과보다 금리 인하를 더디게 가져가게 됨에 따라서 자국 경제에 나타날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역시 저마다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금리 인하의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G7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이를 보세요. 미국만 좀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 듯한 모습이지만 다른 주요국들은 충분히 물가 상승률이 정점 대비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물가 잡혔으니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했으니 그죠? 물가 잡혔으니 금리 다시 정상화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 6월 금리 인하 했고요. 캐나다 역시 6월에 했습니다. 스위스는 3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웨덴 5월에 금리 인하 단행했고 그 이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체코 2, 3, 5월에 금리 인하했습니다. 멕시코 3월에 금리 인하했습니다. 브라질 2, 3, 5월에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이유는 이들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이들의 경제 여건이 저마다 목표하는 그 중립금리를 향해 찾아가는 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는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이런 신흥국들밖에 없죠. 그 밖에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죠? 이것을 한 가지 중요한 잣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더디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가? 보시는 것처럼 스티키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 잡혀서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아직까지도 목표하는 물가, 코어 PC, 그러니까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2.34% 정도 도래돼야 금리 인하를 단행할 텐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는 오히려 2차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 잡기 위해서 움직이고 물가 다 잡히면 그제서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액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꾸 질문 주시거든요. 미국 금리 인하 언제입니까? 금리 인하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대로 바꿔 얘기하면 미국 물가 언제 잡힙니까? 이거고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는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수준에 부합할 때 대략 2.34%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다. 만약에 2%에 도달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2% 언더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늦은 것이고 대략 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 2%에 도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벽이 앞에 있어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싶어요. 전속력으로 달리면 그 벽에 부딪힐 때까지 달립니까? 아니죠. 벽 앞에 1m 전반에서는 속도를 줄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선제적으로 벽에 도달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죠.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물가가 안 잡혀서다. 두 번째는 뭘까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다. 23년 3분기, 4분기 정말 엄청난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이다가 24년 1분기에 1.3%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제 미국 경제도 연착륙하겠다. 5.5% 금리 인상한 그 영향이 이제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 2분기 GDP에 대한 그 추정치가 다시 3.1%로 급반등하면서 미국 경제가 아직은 지지 않구나. 미국 경제가 아직도 강하구나.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5.5%라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경기가 바닥이 되고 그런다면 그게 곧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죠. 그게 곧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인데 미국 경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겠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단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부합해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현재 2% 후반대인데요. 2.34% 정도 도래돼야 그래도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구나 할 수 있겠죠. 아직 안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 올 것인가? 24년 하반기 정도에 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가지고
2.4% 수준으로 전망이 되니까 하반기 어느 때에는 2.34%에 도래하는 시점이 오겠죠. 예를 들면 7, 8월 정도는 2.4%를 웃도는 숫자겠지만 9, 10월 정도면 2.34%에 부합하고 그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11, 12월 정도가 되면 2% 정도에 거의 부합하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24년 상반기 지금 이미 목표하는 수준에 거의 부합하게 떨어져 줬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 나머지 식료품 물가나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특별히 급등하지 않는 한 그렇게 급등할 것이다라고 전제하지 않는 한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를 또 봐야 돼요. 물가도 봤지만 경기죠. 경기도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24년 상반기 수출의 영향으로 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하반기 2.2%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상반기 유독 수출에 기초해서 특히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에 기대어서 우리 경제가 나름 회복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성장세가 지속 가능하기보다는 하반기 다시 내려오고 25년도 뭐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아무래도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정상화 3.5%라는 기준금리는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너무 높지 않을까라고 한국은행이 현재 판단하고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한국의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가 이제 필요할 수 있겠다. 하반기 중에 필요할 수 있겠다에 동의를 하지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이런 나라들의 모습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나타날 부정적인 효과보다 대내적인 자국 경제 상황을 더 중요하게 관찰하고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모습을 본다면 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선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능성을 물어보신다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만큼 우리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이 과감하거나 독립적이지 않다. 다소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할 거다라는 그 가이던스가 던져지면 그 즈음에 뭐 한 달 내에 선제적인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미국이 먼저 인하하고 나서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는 보시는 것처럼 24년 1분기까지는 긴축의 시대가 유지됐지만 24년 2분기부터는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의 전망입니다. 그러나 과거 20년, 21년에 보았던 그런 극단적인 제로금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이 염원하는 그 중립금리를 향해 정상화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OECD도 마찬가지야. 미국, 유로존,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5.5%의 기준금리는 너무 높으니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목표하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 인하를 굉장히 서서히 점진적으로 급할 이유 하나도 없이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질문,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중립금리를 추정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는 조금 더 높고요. 미국이 한 2.5% 수준의 중립금리를 생각하고 있고요. 영국도 비슷하고 유로존은 뭐 1% 중반 정도의 중립금리를 현재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중립금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해당 국가마다 갖고 있는 국채 발행이라든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 나라 국가의 생산성, 인구 구조 변화, 또 그것에 따른 어떤 글로벌 파급 영향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구성해서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경제 구조를 고려해서 그 나라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과도한 디플레이션으로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금리가 있다. 그게 중립금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냥 가볍게만 본다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이 G7 국가들이 2025년 성장률보다 약 5년 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게 굴러간다. 저성장 고착화된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24, 25년보다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고성장, 골디락스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미국 경제가 가장 강하게 성장하고 미국 경제는 중립금리를 조금 더 높게 산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러피언 국가들이나 그 밖에 주로 G7 국가들은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가 없겠다. 그 나라 국가에 걸맞는 금리, 1%대, 2%대 금리를 향해 금리 인하, 금리 정상화를 단행하겠다. 가장 궁금하신 게 한국이죠. 보시는 것처럼 실질 중립금리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립금리는 장기적으로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성장 고착화, 뭐 인구 감소라는 피크 코리아라는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 많이 접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가 안타깝게도 그러길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국면으로 우리 경제는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우리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는커녕 다소 제로 금리를 향해 우리는 금리 목표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낮은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라고 받아들이고 금리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경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른바 골디락스 시대에 놓이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운용할 만한, 왜냐하면 과도한 인플레를 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질 중립금리가 높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차별화된 금리 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 차별화된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 정상화의 행보를 보이는 그런 시대가 24년 하반기 시작될 것이다. 25년, 26년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여러분이 이런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가지시고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이 금리의 움직임에 맞게 대응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